고려 말에서 조선 초로 왕조 교체기에 쓰여진 시조 세 편 볼게요. 작가 원천석의 작품 둘. 고려 말, 고려를 안타까워했었던 사람입니다. 길제.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었으나 끝까지 고려를 지키고자 했었던 사람. 그래서 요 작품 세 개는 다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던 시기. 조선 일단 세워졌지만 아직 자기가 조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는 나는 고려의 신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작품 세 편 볼게요. 시조예요. 초장, 중장, 종장, 삼장 형식.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주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하노라. 이렇게 6구. 흥망이 유수하니 만월 때도 주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여시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사음보. 글자수 대체로 흥망이 3, 유수하니 4, 만월 때도 4, 주초로다 4, 3, 4조 또는 4, 4조로 글자 수, 음수가 대체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는 시조였습니다. 시조에서 시상이 집약되는 가장 형식적인 제약이 엄격한 부분 종장이죠. 종장의 첫 마디는 반드시 세 글자, 석양에 반드시 세 글자 지켜주고 그 다음 구절은 조금 더 길게 지나는 객이 5글자입니다. 그래서 종장은 대체로 글자 수가 3, 5, 4, 3.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나라. 3, 5, 4, 3.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즈버 태평년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어즈버 같은 경우 그냥 감탄사거든요. 같은 감탄사예요. 뜻 없죠. 글자 수 3개 맞춰야 되는 이 형식적 제약 때문에 어즈버 같은 단어 형식적으로 쓰는 거예요. 3, 5, 4, 3. 고려 말의 작품은 아니지만 그 다음의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야 무릉이 어디요 나는 옌가 하노라. 아이야 실제로 눈앞에 있는 대상이라서 부른 거 아니거든요. 글자 수 종장의 첫 마디는 3글자 맞춰야 되니까 붙여준 거죠. 별 뜻 없어요. 형식적 제약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3, 5, 4, 3. 그래서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 형식으로 되어 있고 6, 9로 짜여져 있고 각 장은 사음보 단위로 끊어서 읽고 음보는 끊어 읽는 마디. 요 음보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대체로 9 단위로 세준 겁니다. 3, 4조 또는 4, 4조로 음수율도 좀 정형화되어 있고 그러나 이런 정형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건 종장이다. 종장은 3, 5, 4, 3의 글자 수가 대체로 지켜집니다. 나중에 가사 보실 때도 가사의 맨 마지막 줄은 글자 수 3, 5, 4, 3 맞춰서 적거든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세 개의 작품은 전부 다 이게 고려 말에서 조선으로 넘어왔지만 내가 조선의 신하다라는 인식 없어요. 고려가 망한 게 안타깝고 끝까지 고려를 향해서 지조와 절개를 지킨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는 그런 탄식의 정서가 담겨 있는 노래인데 이런 탄식의 정서라는 거, 정서는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이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려면 아무래도 소재를 잘 선택해서 써야죠. 이 글 좀 쓴다 하는 문신들이 소재를 선택하는 방법에 좀 초점을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가부터 볼게요. 가에서는 고려가 망하니 되게 안타깝네. 참 고려가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화려하더니 고려 망하고 나니까 참 아무것도 없구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망가지고 나면 끝이구나. 이런 인생 무상이라는 정서를 담고 있는 건데 그 정서를 담고 있는 소재가 만월 때 핀 추초, 가을풀입니다. 그 가을이라는 계절도 낙엽지죠. 풀도 이제 누렇게 시들어서 떨어지죠. 가을이라는 계절 자체도 쓸쓸한데 이게 만월때에 지금 그냥 풀만 무성한 것도 아니고 추촉,
초는 풀초자예요. 가을 풀만 무성한 상태거든요. 근데 만월대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고려의 도읍이었었던 곳이에요. 그 고려의 도읍은 고구려의 도읍이기도 했었으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유서 깊은 곳인데, 그 유서 깊은 만월대가 고려가 망하고 수도가 한양으로 천도되고 이러고 나니 이 만월대를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만월대에 누런 가을 풀만 무성합니다. 이거는 만월대가 이미 퇴락했다, 망했다라는 걸 딱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 고려 망해서 쓸쓸하네, 이런 정서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만월대의 가을 풀만 무성하다라는 요 가을 풀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딱 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기법을 형상화했다라고 합니다. 이 초장에서는 고려가 망하고 나니 만월대는 가을풀 뿌리다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을 해줬고요. 중장은 청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목적이라고 할 때 요 목이 목동이야. 소나 말 따위의 가축을 기르는 사람을 목동이라 그러고, 그 소나 말 따위의 가축을 기르는 곳은 목장이라 그러죠. 그 목이 기를 목자인데, 목적이라는 건 그 목동들이 소나 말을 몰기 위해서 부르는 피리가 목적이거든요. 500년간 이어졌었던 이 고려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붙여져 있다라는 건, 피리 소리 한번 휙 크게 불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지는 거잖아요.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어졌었던 이 고려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나 다를 바 없어. 한순간 불다가 사라지는 피리 소리 같은 거야. 고려 500년간 이어졌던 고려 왕조의 업적이 한순간에 사라졌구나라는 이런 허무함의 정서. 네 글자로 하면 인생무상입니다. 이런 인생무상의 정서를 목동의 피리소리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왕조 망하고 나니 아무것도 없네 라는 무상감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역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목동의 피리 소리라는 건 청각이기 때문에 감각을 통해서 선명하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거든. 이렇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통해서 마치 형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걸 형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특징, 그러면 이 고려가 망하고 나니 참 별거 없구나, 넓게 묶어서 얘기하면 인생무상이고요. 이렇게 또 나라가 망해서 느끼는 허무함과 탄식을 나타낼 때는 맥수지탄이라는 한자성을 쓰거든요. 보리 이삭이 패는 걸 보면서 이제 이 곡식을 농사지어 먹으면서 편하게 살지는 못하겠구나라고 탄식을 하는 건데, 이런 맥수지탄이라는 탄식의 정서를 만월대의 가을풀만 무성하다라는 시각,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청각, 요런 고려의 멸망, 그로 인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시각과 청각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는 시 작품 보셨습니다. 자, 요 작품 일단 해석 한번 볼게요. 흥하고 망하는 것. 나라가 흥했다가 망하는 게 유수하니, 요게 수는 운수 좋은 날, 오늘은 이상하게 운수가 좋더라니, 이럴 때 쓰는 운수, 운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있을 유자예요.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건 다 운수가 정해져 있으니, 이제 고려가 망할 운수였던지, 지금 고려는 망했죠. 망할 운수였던지 만월 때도 가을 풀 뿐이로다. 500년간 이어졌던 왕조의 업적이, 이 왕조는 고려 왕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고려 왕조의 업적이 목동의 피리 소리에 불과하니 한순간뿐이니 석양에 지나는 객이 눈물겨워 하노라 라는 글자 수도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멋있는 표현은 이 석양에 지나는 객이라는 표현이에요. 석양이라는 단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요 양자가 볕양, 태양 할 때 쓰는 볕 양자고요. 석이 저녁석자거든요. 그래서 석양이라는 단어는 일단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해가 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석양에 지나는 계획이라는 건 해질 무렵에 지나는 나그네가 라는 뜻일 수도 있는데, 요거 지금 잘 생각하면 여말선초, 고려말 조선초, 이 왕조 교체기에 쓰여진 노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기운다라는 게 뭐냐 하면 고려라는 나라가 기울다. 그래서 이 기울어가는 나라, 한 나라의 태양이 기울 때 지나는 객, 고려가 기울 무렵에 살았었던 자기 자신을 석양에 지나는 객,
이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의 한순간 지나가는 나그네라고 본인을 표현을 해준 거죠. 이렇게 석양에 지나는 계획이라는 걸 해질 무렵에 만월대를 지나쳐간 나그네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해가 진다라는 게 고려가 기울다, 나라의 국운이 기울다의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운이 기울어가는 나라를 지나갔던, 살았던 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한나의 구절이 종장의 첫 구절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런 걸 의미가 중복이 된다. 의미 중복. 의미가 두 가지라는 얘기죠.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시구절이었습니다. 이 기울어가는 고려 왕조를 지나는 객이 잠깐 살다간 내가 눈물겨워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서는 슬픔이라는 애상감이라는 단어 낯설지 않죠. 애상 슬프고 쓸쓸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애상감을 눈물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글 쓸 때는 먼저 어떤 글을 써야겠다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이 글의 원천석이라는 시조 작가는 일단 고려라는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한 인생무상에 대해서 써야지라는 주제를 정해놓고 두 번째로 할 일은 그 주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잡는 일이에요. 이 기울어가는 왕조를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풀만 무성한 만월대라는 고려 왕궁 터 그리고 한순간 사라지는 피리 소리라는 청각 이런 걸 소재로 사용을 해준 거죠. 자, 두 번째 있는 작품은 역시 원천석의 작품입니다. 고려가 망한 거에 대해서 고려가 때가 됐으니 망한 거지 뭐 받아들여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고려가 망한 걸 끝까지 고려를 지킬 만한 그렇게 지조가 있는 신화가 없어서 망했구나라고 탄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지조 있는 신화가 없었네. 그 지조 있는 신화를 나타내는 소재가 대나무입니다. 일단 눈맞아 휘어진 대나무를 대를까지 읽으셔야죠. 눈맞아 휘어진 대를 누가 굽었다던고 구부러질 절이면 눈 속에 풀을 쏘냐. 아마도 세안고절은 종장의 두 번째 마디는 좀 길게 읽어요. 3, 5, 4, 3까지 됩니다. 5글자 다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아마도 세안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라고 얘기를 한 건데 중심 소재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를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그 조선시대 유학을 하는 사람들의 최대 학문의 목적은 군자가 되는 데 있어요. 성인이 되는 데 있다라고도 하고 군자가 되는 데 있다고도 하는데 군자라는 건 뜻이 높고 고든 사람을 군자라 그러죠. 생각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군자의 덕을 가지고 있는 식물 4개를 꼽아서 우리가 사군자라고 하는데 그 사군자에 해당하는 식물이 매, 난, 국, 죽입니다. 요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서로 배열한 거고요. 요 대나무가 군자의 덕을 가지고 있는 4개의 식물 속에 들어가는 까닭은 요 대나무가 겨울에도 잎이 푸르러요. 그리고 겨울바람이 싹 무섭게 부는 거잖아요. 확 휘물고 지나가는 그 겨울바람이 불더라도 얘가 무슨 풀 꺾이듯이 대나무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은행나무나 오동나무처럼 나무 둥치가 크지 않거든요. 그 윤선도의 오우가에도 대나무가 등장하는데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키며 속은 어이 비었는가 이렇게 나와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나무 둥치 자체가 기둥 자체가 너무 좁은 거지. 보통의 나무들은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한 아름으로 안아야 될 정도의 그런 둥치인데 기둥인데 대나무는 그냥 이렇게 손가락 한 뼘이면 딱 잡히잖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가늘고 약해 보이는데 얘가 그 겨울에 찬바람이 몰아쳐도 대나무 잎은 푸른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바람이 분다고 해서 얘가 확 기울어서 풀처럼 바람이 불면 기울어서 꺾이거나 이러지 않고 그 가느다란 애가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꼿꼿한 그 정신을 보여주는 소재가 대나무였던 거죠. 원천석은 지금 그 대나무를 중심 소재로 택한 거예요. 눈을 맞아서 살짝 휘어진 대나무를 누가 굽었다던고 구부러지지 않았다는 거죠. 구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건 곧고 강직하고 지조 있고 이런 군자의 덕성을 지금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대나무라는 건 눈을 맞아도